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심씨는 9살 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이웃집 앞에 서 있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뒤따라온 아내는 이미 얼굴이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진태야, 며칠 후에 올 테니 박씨 아저씨 집에 얌전히 있거라. 심씨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지만 떨리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고 치료를 위해 집과 논밭마저 팔아야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상황에서 아들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아버지, 언제 돌아와요? 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금세 돌아온다. 어머니 병만 고치면 바로 올 테니까. 그러나 심씨 부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내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심씨는 빚에 쪼들려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했다. 박씨네에 맡긴 진태를 데리러 갈 여력도 용기도 없었다. 박씨네 역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남의 아이까지 키우기 버거웠다. 마침내 진태는 12살이 되던 해 지나가던 보부상에게 맡겨져 멀리 떠나게 되었다. 어린 진태는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거친 세상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심씨는 이제 60을 훌쩍 넘긴 백발노인이 되어 산골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와 굵어진 손마디가 지난 세월의 무게를 짐작해 있다. 그는 매일 저녁이면 문턱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아들 생각에 잠겼다. 진태야,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는 바람에 대고 중얼거리곤 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직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진태가 탈 없이 자라 좋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진태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보부상이 되어 있었다. 훤칠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강인함이 묻어났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늘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까? 진태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늘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나 어린 시절에 본 익숙한 얼굴이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억 속의 부모님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흐릿해져만 갔다. 그는 번 돈의 일부를 항상 따로 모았다. 언젠가 부모를 찾게 되면 드릴 거라며 자신을 다독였다. 때로는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넓은 세상에서 신락 같은 단서로는 가족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봄 기운이 한창이던 무렵 진태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장터에 도착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따리를 풀어 물건을 늘어놓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구부정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노인을 보는 순간 진태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심노인 역시 보부상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춰버렸다. 어깨에 기울어진 각도, 머리를 약간 기울여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왠지 너무나 익숙했다. 설마 그럴 리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진태가 뒤돌아서는 순간 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30년 전 헤어질 때의 그 눈매가 그대로였다. 다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남자의 얼굴일 뿐이었다. 진태도 노인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흐려진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영감님. 진태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혹시 댁의 성함이? 심달수.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진태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면 혹시 아들 이름이 진태? 그렇소, 진태. 그게 내 아들이요. 노인이 소리쳤다.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고 노인은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버지? 진태는 노인을 끌어안았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다. 부자의 울음소리만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진태야, 정말 너냐?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노인은 진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확인하듯 만져보았다. 진태 역시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다. 아버지의 손, 이 거친 손을 기억해요.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시던. 그 순간 하늘에서 햇살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마치 하늘도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살아 계셨군요. 진태야, 정말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부자는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쏟았다. 지나가던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심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너를 맡긴 지 얼마 안 돼요. 하늘나라로 갔단다. 병이 너무 깊어서. 진태는 또다시 오열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아버지, 이제 저와 함께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무슨 낯으로 그리 하겠니? 나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그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장터 사람들은 감격적인 상봉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어떤 할머니는 수건을 내어주며 눈물을 닦으라 했고 어떤 이는 막걸리를 가져와 축하주 한 잔 하자고 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혈육이라 그런가? 30년이 지나도 서로를 알아보네? 사람들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진태는 그날 밤 아버지의 초가집에서 함께 지냈다. 밤새도록 서로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려 노력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부자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함께 절을 올렸다. 진태는 어머니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고 이제부터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진태는 보부상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사는 산골 마을에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와 작은 가게를 차려 정착했다. 심노인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이 부자 이야기를 오래도록 입에 올렸다. 세월이 흘러도 혈연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잃었던 인연도 끝내 돌아오는 법이야. 그리고 그들 역시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다. 바람핀 상주와 소금장수. 배서방은 소금을 짊어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는 소금장수였다. 그 당시는 소금이 귀하던 시절이라 소금은 집집마다 중요한 양념이었다. 그날도 배서방은 소금을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정신없이 다녔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는군. 이거 다 팔려면 며칠 돌아다녀야겠어. 고향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오기만 기다리는 노모와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노모가 살인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등에 소금찜을 지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벌써 날이 어두워지는군. 가만히 있자. 어디 하룻밤 묵을 곳이 있는지 봐야겠구나. 배서방은 날도 어두워지고 배도 고파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동네는 집들도 드문드문 있는 데다가 너무 깊게 들어온 것 같았다. 내가 정신없이 너무 깊이 왔구나. 이 마을 근처에는 주막이 없을 것 같은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 장사로 잔뼈가 굵은 배서방이 이번에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한 데서 잘 수는 없어 걸음을 재촉하여 마을을 찾아 들어서니 띄엄띄엄 집이 보이는데 그 중에 번듯한 기와집이 한 채 보였다. 주인장 계십니까? 누구신가요? 여자 목소리였다. 지나가던 소금장수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바깥 양반이 한양에 일 보러 가고 지금은 저 혼자뿐이니 다른 데를 알아보시지요. 하지만 말재주로 아낙네들한테 소금을 팔아온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어디 묵을 만한 데도 없고 이 밤에 난감합니다요.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지내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부탁하니 분냄새가 진동하는 여인이 대문을 삐걱 열고 나와 소금장수를 들어오라고 했다. 할 수 없네요. 헛간이라도 좋다고 하셨으니 누추하더라도 묵어 가시죠. 소금장수는 본체와 떨어진 허름한 헛간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다. 그래도 여인이 헛간에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바람에 찬 기운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확 들어온 분냄새가 아직도 코를 찌르며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남편도 집에 없는데 이런 야심한 밤에 뭔 화장을 그렇게 한 거지? 배서방은 찬밥덩이라도 얻어먹고 싶었지만 감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낼 상황이 아니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소금 한 뒷박 주고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면 좋을 텐데. 배에서는 꼬르륵거리고 잠자리가 불편한 탓인지 영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도 잠잠해진 야심한 시간이 되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걸까? 어디서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선잠을 자던 배서방은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엿보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달빛에 한 사내가 비쳤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상복과 방갓을 벗어 대청마루 구석에 접어놓고 슬쩍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하, 이런 곳을 내준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상중에 바람을 피우다니 이런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소금장수는 그들의 못된 행실을 보고
골탕을 먹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대청에 놓인 방갓과 상복을 슬며시 집어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임기척이 나더니 대청마루에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와 사내는 부산을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다음 날 아침 소금장수는 그 집을 나와 상중에 있는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 집이군.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앞에 상복과 방갓을 꺼내 놓았다. 오던 길에 이걸 주었는데 혹시 이 집 물건이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그걸 보더니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그러더니 소금장수를 조용히 불렀다. 이걸 어디서 찾은 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소금장수가 짊어지고 온 소금의 절반을 시중보다 2배의 가격에 팔아주었다. 이렇게 질 좋은 소금은 처음 봤소.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다. 소금장수가 그 집을 나와 걸어가는데 허우대 멀쩡한 한 사내가 봇짐을 지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따라가 보니 간밤에 신세를 진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질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치자 주인 남자가 나왔다. 우리 집은 소금이 아직 남아있소이다. 다른 집에 가보시오. 이런 소금은 구하기 힘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구경이나 해보시구려. 소금장수는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예요? 여자가 나오더니 소금장수를 보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소금장수가 자루를 열며 한마디 했다. 상을 치르는 저 집에서 이 소금을 보더니 소금 질이 좋다고 2배 가격을 주고 절반이나 샀지요. 제가 그 집 주인 방갓과 상복을 찾아주긴 했지만요. 방갓과 상복이라니? 주인 남자가 말하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소리쳤다. 정말 이렇게 좋은 소금은 처음 보네. 여보, 3배를 주더라도 나머지 소금은 우리가 몽땅 사요. 소금장수는 그 동네에서 소금을 몽땅 팔고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예진과 옥화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 부친 박진사와 이초씨가 오랜 친구였기에 한 마을에서 마치 친자매처럼 자랐다. 명절에 둘이 똑같이 차려입고 나서면 마치 쌍둥이 같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로 꼭 붙어 다녔다. 하지만 예고 없는 불행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법. 예진의 나이 15살이 되던 해 한밤중 산길을 넘어오던 박진사 일행이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해 박진사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도적대가 가끔 출몰한다고 하룻밤 묵고 날이 밝으면 떠나라는 주변 만류를 무시하고 어두워서 길을 떠난 게 화근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박진사 부인과 예진은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부친상을 치르고 예진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살아야 했다. 늦게 얻은 외동딸인데다가 일가 친척마저 멀리 떨어져 있어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외롭게 살아갔다. 꼭 필요한 일손만 남기고 식솔들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 그런 예진을 보며 옥화는 늘 안타까워했다. 예진아,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잘 있지. 예진은 평안한 옥화의 집안을 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꼈다. 옥화는 그런 예진에게 혹여 상처라도 줄까봐 말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러니 자연히 둘의 만남도 소연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해가 2번 바뀌었다. 세월이 약이라고 박진사가 떠난 빈자리도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기침을 하더니 엎친 데 덮친다고 폐병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만 것이다. 어머니, 절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진이 혼자였다. 아버지 곁에 어머니마저 보내고 예진은 홀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예진의 사정을 잘 아는 옥화는 예진아,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우리 부모님도 널 데려오라고 하셔. 라며 진심으로 예진을 생각해 넌지시 말을 건넸다. 예진은 그렇게 이초씨 집에서 옥화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이초씨 부부는 예진을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같이 살게 된 옥화는 예진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아랫마을 진영의 아버지와 예진의 아버지 박진사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친들이 만나면 가끔 농담처럼 사돈이 되자고 말하기도 했다. 예진도 1살 위인 진영을 무척 따랐다. 하지만 박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예진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자 진영의 부모는 진영이가 혈혈단신고와 예진과 만나는 게 영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진영의 부모는 매파를 통해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진영아, 너도 결혼해야지. 좋은 혼처가 생겼단다. 알고 보니 매파가 소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옥화였다. 옥화와 진영의 혼담이 오간다는 말에 예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렇다고 예진과 진영의 혼담이 오간 것도 무슨 약조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진은 진영이 마저 떠난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 옥화는 그런 예진의 마음을 알 턱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옥화는 예진에게 당연히 진영과의 혼사에 대해 제잘되며 이따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예진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예진은 울적한 마음에 부모님 산소에 찾아갔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만 남겨놓고 가셨나요? 보고 싶어요. 진영 오빠는 옥화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한참을 그렇게 한탄을 하며 서럽게 울다가 예진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집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산비탈을 지나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노스님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노스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허허, 낭자 나 좀 보시오.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농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로 살게 될 거야. 재물복이 붙었어. 용기를 내서 잘 사시오. 예진은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했으나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눈물 자국을 지워버리고 옥화집에서 짐을 쌌다. 옥화야,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동안 고마웠어. 결혼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리는 이초씨 부부와 옥화를 뒤로하고 예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 이제 강해져야 해. 난 아이가 아니야. 부모님도 내가 잘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 예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모님이 물려준 집과 땅을 잘 관리했다. 또한 어렵게 사는 먼 친척을 불러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집안일을 돌보게 했다. 그러다 보니 집안도 활기가 나고 사는 맛도 생겼다. 그러는 중에 혼자 사는 예진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친척 아주머니가 매파에게 예진의 신랑감을 넌지시 부탁했다. 하지만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처자를 선뜻 며느리로 받아들일 집안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매파가 찾아왔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보화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마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상인이 예진에게 청혼을 해온 것이다. 그 상인은 예진보다 나이가 4살 많았으며 점잖고 성품 좋은 아직 한창 때인 호랍이었다. 그리고 종로와 지방 여러 군데에 포목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예진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상인의 정중하고 끈질긴 구애에 마지못해 승낙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도 2 아이가 태어났다. 예진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지켜보며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느 날 아이를 업고 옥화가 찾아왔다. 몇 년 만의 만남에 둘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옥화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생활고로 인해 수척해 보였다. 결혼하고 얼마 후에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남편 진영은 논밭 팔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다. 빚만 자꾸 늘어나자 옥화 친정집 땅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시댁과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마저 날려버리고 죄인처럼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다. 예진은 눈물을 훔치던 옥화에게 생각지 못할 정도의 큰 돈을 건넸다. 그리고 남편 포목점에서 경험을 쌓을 때까지 일하라며 진영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다. 포목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배운 덕분에 진영도 몇 년 후 포목점을 직접 차리게 되었다. 고맙다. 힘들 때 날 도와주는구나.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살며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진과 옥화는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주모가 된 아내, 금광을 찾은 남편. 만식은 지난해 가난한 처녀와 살림을 차렸다. 없는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 먹고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전에는 남의 집 품앗이를 해서라도 풀칠이야 못했으랴마는 가정을 꾸리다 보니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겠구먼. 만식은 이른 아침 눈을 뜨고는 옆에 누운 아내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겠어.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만식을 바라보았다. 요즘 금덩이를 찾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야. 금이라도 찾아볼까봐. 금이요? 그래. 금덩이를 찾아서 한미천 잡으면 팔자 피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돈만 있으면 양반들도 무시 못하더군. 만식의 말이라면 아무 말 없이 따라주던 아내도 금덩이를 찾으러 가겠다는 말에는 쉽사리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진 것 다 팔아서 잠채광업이 성행하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빌렸다.
그리고 광부 노릇을 하며 금맥을 찾고 구를 파는 요령과 금을 골라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 깊숙한 바위 계곡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채굴 작업에 들어갔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거리가 있을 때는 마을에 내려가 일을 하고 올라왔다. 아내도 마을에 내려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받은 품삯으로 연명을 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금덩이는커녕 금가루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여긴 없는 곳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더 깊이 파봐야지. 만식의 머릿속은 온통 금덩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가 마을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언제부턴가 만식은 금덩이 찾기에만 몰두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남의 일을 해주고 마을에서 올라와 보니 만식이 일찌감치 들어와 들어 누워 있었다. 어쩐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연장이 부러져 버렸어. 손으로 캘 수도 없고 큰일이네.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지금처럼 일하면 뭘 하든지 못 먹고 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도 고생은 각오하고 왔잖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테니 두고 보라고. 만식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휑 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예쁘장하고 자그마한 체구의 순덕은 좋아하는 총각들을 마다하고 만식의 믿음직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그에게 시집을 왔다. 금을 찾겠다고 오기 전까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 일확천금을 꿈꾸는 만식에게 순덕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순덕은 잠시 후 온 매무실을 살피더니 마을로 내려갔다. 신부자 댁에 가서 돈을 좀 융통해 봐야겠어. 온종일 굴에 들어가 금덩이를 찾겠다는 남편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순덕은 남편의 연장을 마련하려고 신부잣집 마님에게 나중에 2배로 일을 하겠으니 돈 좀 융통해 달라고 사정할 생각이었다. 지난번에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나? 그거나 갚고서 말하게. 신부잣집 마님에게 거절을 당하고 풀이 죽어 나오는 순덕을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신부잣집 마름으로 일하는 배서방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나한테 말하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별일 아니에요. 그만 가볼게요. 순덕은 꼬치꼬치 묻는 배서방의 끈적한 눈길을 외면하고 광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까 화내서 미안하오. 조금만 더 파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만식의 말에 순덕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배서방한테라도 부탁해 볼까? 순덕은 다음 날 배서방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요? 이리 들어오시오.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아니요. 그 말에 순덕은 서둘러 배서방의 방으로 들어섰다. 배서방은 몇 해 전에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누구 말로는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고 누구 말로는 배서방의 손찌검 때문이라고도 했다. 자, 말해보시오. 연장을 살 돈을 좀 융통해 주십사 해서요. 그러자 배서방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마치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내 손아귀에 있어. 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님을 배웠던 거구려. 허구한 날 땅만 파는 남편을 두고 고생이 많소이다. 그러더니 순덕 앞에 돈꾸러미를 선뜻 꺼내놓았다. 내가 이래봬도 모은 돈이 좀 된다오. 고생만 시키는 그런 남자 뭐가 좋아서 같이 사는가?
그러더니 배서방은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아, 안 돼요. 싫어요. 평소에도 눈여겨보고 있었지. 그 돈은 내가 주겠소. 배서방은 순덕을 끌어당겨 가슴팍에 안았다. 우악스러운 사내의 완력 앞에 가냘프고 자그마한 순덕의 저항은 그저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얼마 후 순덕은 힘없이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사내라고는 만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순덕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몸을 파는 여자처럼 그 돈을 받아들고 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디 갔다 온 거요? 돈은 좀 알아봤소? 순덕은 말없이 가져온 돈을 만식 앞에 내밀었다. 아, 이제 됐어. 이걸로 연장을 사서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고생 끝이요. 다음날 순덕은 만식이 연장을 사러 장터로 나간 사이 집을 떠났다. 만식이 연장을 사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미 떠난 뒤였다. 옷가지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만식은 아내가 자기를 두고 떠났다는 걸 알았다. 너무 힘이 들었나?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하지만 만식은 굴파기를 멈추고서 아내를 찾아 나설 수는 없었다. 일단 금덩이부터 캐고서 찾아 나서자. 그날부터 만식은 금덩이 찾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순덕은 정처 없이 길을 나섰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다. 그러다 발길이 닿은 곳이 길손들이 드나드는 주막집이었다. 마루에 앉아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든 주모 혼자뿐이었다. 저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보아하니 젊은 새댁인 것 같은데 이런 일 해봤수? 해보진 않았지만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당장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일이나 도우며 지내시오. 그렇게 순덕은 주막 안악이 되었다. 예쁘고 자그마한 색시가 왔다는 소문에 주막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 주막 안악을 보려고 단골이 된 사내도 여럿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주막에 찾아온 손님을 보자 순덕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남편 만식이었다. 만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 미친 듯이 채굴에만 매달린 만식은 마침내 금맥을 찾아냈다. 그리고 큰 돈을 손에 넣자 아내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으면 아내 몫의 돈이라도 나누어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허름한 주막 안악이 되어 있다니.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시오? 순덕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드디어 금맥을 찾아냈소.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고. 난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왜 그렇게 떠난 거요? 순덕은 지난날 연장을 살 돈을 마련하다가 겪은 일을 다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다. 다 내 잘못이요. 금맥을 찾는데 눈이 멀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생각하지 못했소. 만식은 그동안 힘들었을 순덕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경상도 땅으로 떠나 신흥 부자로 자리 잡고 아내 순덕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갔다. 여인이 집을 도망쳐 나온 이유. 문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처녀는 그날따라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신라 왕족 출신인 만명은 학식과 예의 범절이 뛰어난 처녀였다. 신분에 걸맞은 교육과 처신을 중시하는 신분사회에서
만명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깥 나들이였다.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만명은 하녀 한 명만 데리고 장터 구경을 나섰다. 동시엔 사람들이 붐볐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갑갑한 마음을 풀곤 하던 터였다. 한창 이성의 눈을 뜨는 18세 꽃다운 나이다 보니 오가는 멋진 총각들에게 은근히 관심이 가기도 했다. 오뚝한 콧날과 갸름한 얼굴, 진달래의 봉우리처럼 화사한 피부를 가진 만명이 근처를 지나던 김서연이란 사내에 눈에 들어왔다. 저 처자는 누굴까? 평범한 교수는 아닌 듯한데. 서연은 만명에게 다가갔다. 나비가 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랴. 그러자 만명이 그 얘기에 화답했다. 기러기가 넓은 바다를 건너다가는 물에 빠져 죽느니라. 서연은 그 당돌한 답변에 당황하고 말았다. 그만 돌아가자. 만명은 하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누굴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구나. 서연은 만명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연은 가야 왕족의 자손이었다.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한 후 부친 김무력이 신라 장군으로 큰 공을 세워 신라 진골 대우를 받게 되었고 김서연은 그의 장남이었다. 만명도 집으로 돌아와 서연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예기치 못한 그의 접근에 쌀쌀맞게 맞섰지만 그가 싫지는 않았다. 수려한 용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리고 만명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의 모습을 보려는 은근한 기대감에 장태의 모습을 드러냈고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두 사람 관계가 만명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만명을 따라다니던 하녀가 조심성 없이 다른 하녀에게 내뱉은 말이 천리를 간 것이다. 만명이 이리 좀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만명을 불렀다. 너 요즘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이냐? 만명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입니다. 김무력 장군의 큰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진골이라고 다 같은 진골이 아니다. 우리 집안하고 격이 달라.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격도 떨어지는 거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는 만명을 별채에 감금하고 말았다. 한편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머지않아 만록은 지금의 진천 태수로 가게 되어 둘의 관계를 털어놓고 허락을 받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도움인지 천둥번개가 치며 거센 물줄기가 퍼붓던 어느 날 밤 벼락이 떨어져 집안이 어수선해서 별채를 지키던 하인들이 자리를 비우자 만명은 별채를 빠져나와 달아났다. 그 길로 만명은 거센 빗줄기를 뚫고 서연을 찾아갔다. 낭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저도 따라가겠어요. 허락도 없이 그럴 순 없소.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린 혼인할 수 없어요. 우린 혼인할 수 없어요. 만명은 굳은 결심을 하고 만노군의 부임해가는 서연을 따라갔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손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아버지는 사라진 딸이 부임하는 서연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둘 사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을 따라 만노군에 간 만명 부인은 어느 날 밤 황금 갑옷을 입은 아이가
구름을 타고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 그렇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이었다. 만명부인은 엄격한 훈육과 교육으로 아들을 장래의 큰 인물로 만들었으며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유언. 맑은 호수와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고수골이란 마을에 강선비가 살고 있었다. 지난날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방에 틀어박혀 항문에 매진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열심히 가족들을 건사했다. 임자,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졌소. 아버지는 연거푸 낙방의 고배를 마시자 아내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내는 풀 죽은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임자,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아버지는 고생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과거는 당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대대로 학자 집안인데 내가 가문에 먹칠하면 안 될 것 같소. 하며 고개를 수그렸다. 그러세요.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거예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버지를 위로했다. 하지만 뒷곁으로 가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은 종종 보곤 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여러 번 과거를 보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지 끝내 합격하지 못했다. 고수골로 이사 온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노잣돈을 마련하느라 야금야금 논밭대기 다 팔아먹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다 없애고 물 건너 고수골로 찾아 들어온 게 벌써 5년 전 일이다. 하지만 아들 임근도 학당에 다니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 조상님들 별 면목 없이 간다만 너는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꼭 일으켜야 한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며 이른 말이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아버지 뜻을 받들겠습니다. 임근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향교에 다녔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얘야. 이제는 내가 집안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네, 어머님. 임근은 꼭 합격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 무렵 임근에겐 서로 장례를 약속한 처자가 있었다. 이번에 급제하면 혼례를 올리도록 합시다. 꼭 이루시도록 기도할게요. 임근은 자신감으로 충천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천 향교에선 누구도 그의 학문을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덧 과거가 다가오자 임근은 상경할 채비를 마치고 어머니와 처자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길에 올랐다. 그리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박달제를 넘어서 한양으로 갔다. 시험 전날 창덕궁 근처에 이르니 전국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 밤 여기 묵을 거면 두냥 내시오. 그나마 여기 아니면 자리가 없소이다. 허름한 객주집 여주인이 재촉하듯이 말을 건넸다.
과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근처에 있는 숙소를 얻는 게 좋지만 과장에서 가까울수록 웃돈을 얹어야 구할 수 있었다. 하룻밤 묵는데 너무 비싸군. 좀 멀더라도 일찍 서두르면 돼. 뒤돌아 나오는데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다.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셨소? 제천에서 온 강인근이라 합니다. 그런데 선접군은 구했소? 선접군이요? 그렇소. 잘 모르시나 본데 현재판 근처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법이요. 오늘 밤 보시오. 과장 앞이 밤새도록 시끌벅적할 거요. 그러면 대신 자리를 잡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돈만 내면 좋은 자리를 잡아드리지. 선비님도 생각이 있어? 인근은 노자도 겨우 마련한 처지에 언감생심,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과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객주집에서 잠을 잔 인근이 꼭두 새벽에 과장 앞에 가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과장문이 열리자 몸싸움은 예사요.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들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자리를 깔고 우산을 펼쳐 자기 자리임을 표시했다. 전쟁터가 따로 없구먼. 인근은 그나마 일찍 서두른 바람에 중간 정도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였다. 현재판에 시험 문제가 걸리자 3, 3호 짝을 이룬 사람들이 서책을 가지고 들어와 들춰보는 거였다. 심지어 세력가의 자제들은 거벽과 사수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고 여유 있게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들에게 과거 시험은 이미 정해놓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아니 이건 짜고 치는 놀이판이군.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그만 가자. 인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인근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 아버지도 이래서 과거에 연거푸 떨어졌구나. 포기하지 않으신 것만도 대단해. 인근은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지 집안을 일으키려 했던 아버지가 과거 시험의 부정을 알면서도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박달재를 넘을 때 인근은 고개에 얽힌 슬픈 전설이 생각났다. 과거에 낙방한 박달이란 선비가 금봉이란 낭자 앞에 나타날 염치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금봉 낭자는 장원급제를 기원하다가 결국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만다. 그 사실을 안 박달은 금봉이가 춤을 추며 가는 모습을 쫓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는 슬픈 이야기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생각하며 오다 보니 인근은 마음이 더 슬퍼졌다. 고수골 나루터에 내려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내려왔다. 어머니, 앞으로 과거 시험은 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일을 찾겠어요. 왜 그러느냐? 한 번 떨어진 걸 가지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들의 확고한 생각에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튿날 인근은 낭자를 찾아갔다. 낭자, 과거에 급제하고 혼인하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 난 앞으로 과거는 보지 않을 생각이요. 그래도 괜찮다면 당장 혼인합시다. 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인근은 청풍호 백기를 따라 우뚝 솟은 봉우리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을 일으키고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눈물. 어느 고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은 마음씨 고운 아내와의 사이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딸의 이름을 허수라고 지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늘 집안을 환하게 만들곤 했다. 아버지! 허수가 방긋 웃으며 달려오자 남자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호라비가 된 남자는 홀로 딸을 키우기 힘들다 보니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 얻은 여자는 처음부터 속셈이 있었다. 아이 딸린 나이 많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산을 탐내 들어온 그 여자는 허수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날이 갈수록 구박이 심해졌다. 애가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행실이 안 좋아요. 하루가 멀다고 내뱉는 여자의 말에 남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자기도 모르게 허수에게 차갑게 대했고 끝내 어린 딸을 집에서 내쫓고야 말았다. 아버지, 왜 그래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허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나서던 날, 하늘도 슬퍼하듯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린 딸을 내쫓은 매정한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한 남자는 점점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이 일에서 손을 놓은 채 시름만 깊어졌고 그러는 사이 여자는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쳐버렸다. 재산도 아내도 모두 잃은 남자는 병든 몸을 이끌고 동네를 떠돌며 밥을 빌어먹기 시작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어먹다 보면 언젠가는 내 딸 허수를 다시 만날지도 몰라.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남자는 고생한 탓에 초로의 노인의 모습이 되어 딸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품은 채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부자 진사댁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기 누구 없소? 굶주린 노인에게 밥 한 숟가락만 주시오. 그러자 15쯤 되어 보이는 처녀가 나왔다. 노인은 그 얼굴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그날 이후로 노인은 매일같이 진사댁을 찾아갔다. 밥을 얻어먹는 척하며 그 처녀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었다. 그렇게 노인은 그 마을에 머물며 3년을 살았고 그동안 처녀는 진사댁의 수양딸이 되어 농사일까지 거들며 살았다. 노인은 그녀가 매일 논에 새를 쫓으러 간다는 것을 알고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기회를 엿보다 마침내 허수가 혼자 있는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처녀 이름이 뭐지? 허수라고 해요. 순간 노인의 심장이 멈출 듯 했다. 허수? 내 딸이란 말인가?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내가 압이란 걸 밝히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잘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화가 미치면 안 돼. 벼가 익을 무렵이 되자 논에는 나락을 까먹으려는 새들 때문에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집집마다 새를 쫓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허수가 돌보고 있는 진사집의 논엔 피해가 거의 없었다. 노인이 종일 논에 나와 새를 쫓아낸 덕분이었다. 그 이후 노인의 병세는 더욱 악화했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사댁의 허수, 그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아비라는 말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곳. 누군가 새를 쫓는 걸 보았다는 말을 들은 허수가 논에 나가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허수에게 다가와 놀라운 얘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처녀 친아버지였다오. 집에도 처녀를 보러 간 거였고. 허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집에 찾아오던 노인이 아버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허수는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내 아버지란 걸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구슬피 울어야 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논 한가운데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새들이 다시는 날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허수 아버지가 논을 지켜주는 게 아니겠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허수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논에 허수아비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허수아비는 새를 막아주는 불침번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